지난 대선 당시 거짓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 선고는 11월 15일인데 이 대표의 대선 가도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남에 호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휴일인 모레까지 전국에 최대 300mm에 달하는 가을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열대저압부가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남해안은 강풍도 비상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의정 갈등 이후 첫 구속 사례인데 새로운 명단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6차선 대로를 가로질러 그대로 상가 1층을 덮쳤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고 차량을 운전한 70대도 중상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맞받았는데 전현 정권이 통일 담론을 놓고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야구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홈런 3개와 도루 2개를 한 번에 추가하며 메이저리그 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 50홈런, 50도루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반박했는데 1심 선고는 오는 11월에 이뤄집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법원 출석 때마다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아꼈던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 결심을 앞두고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반면 검찰은 이어진 재판에서 이 대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던 이 대표가 당선만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두 후보 간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걸 고려하면 이 대표 거짓말이 유권자들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란 겁니다. 또 이 대표가 관련자들을 통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변호인은 누군가를 안다는 건 주관적인 평가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문기 처장과 12년 동안 특별한 교육관계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실제 드러난 건 해외 출장과 골프, 회의 2번이 전부란 겁니다. 또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국정감사 중 발언에도 주관적 평가가 반영됐다며 다소 과장됐을진 몰라도 허위사실 공표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도 검찰이 없는 발언과 증거를 만들어냈고 유리한 증거만 짜깁기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양측 진술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반에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여러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1심 선고 날짜를 받게 되면서 예고됐던 재판 리스크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가 큰 변곡점을 맞게도 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를 앞둔 선거법 위반 사건 말고도 재판 3개를 더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는 30일 검찰 구형이 예정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 역시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이 이 대표의 가을 위기설을 부각해온 배경입니다. 재판 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를 흔들 사법적 기준은 유무죄보단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핵심입니다. 유죄 판결을 확정받더라도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머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을 피하면 대선 출마 자체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법 사건이 대장동이나 대북 송금 의혹보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명한데도 1심 재판에 2년 넘게 걸린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최고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총선 이후 이 대표의 장악력이 더 공고해지면서 설령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민주당 내부 동요는 크지 않을 거란 게 당내 주류의 전망입니다.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의 끝은 검찰개혁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거란 관측 역시 적지 않습니다. 대선보다 먼저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의 대체제를 자처할 비명계의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여당의 공세 수위 역시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직무에서 배제하는 악용수단으로 탄핵안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지지층이 더 단단히 결집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중도층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진 미지수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0.73%포인트 차 패배를 경험한 이 대표가 복잡한 재판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한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김 전 의원이 회계 책임자를 통해 명 씨에게 6,300여만 원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돈이 오간 시기는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당선된 지 2달 뒤입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 씨 사이에 돈이 오간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이루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논의가 오가기 위해선 독대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의료개혁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주력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최근 당 지도부에 의료계를 자극하는 말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연일 의사단체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의료계 설득에 방점을 두는 행보와 맥이 닿아 있는 건데 자연스레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24일 만찬 회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모처럼 만나는 자리에서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으로 지목된 의정 갈등을 해소할 첫 단추를 꿰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더 민심을 듣고 더 민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저희부터 모자란 부분을 챙기고 채워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당장 친한동훈계 인사들 사이에선 큰 기대를 걸긴 어렵단 회의론이 적지 않습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와 책임자 문책 문제 등에 있어 최대한 말을 아끼는 한 대표와 달리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원내 지도부조차 내년도 증원 논의엔 분명한 선을 그으며 협의체 출범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의 독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친한계에서 나오는 건 역시 이 같은 현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식사 나오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래요. 그 자리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따로 짧게라도 독대 시간을 가져서 서로 뭐 좀 말씀을 좀 하시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반면 민주당은 24일 만찬은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이 표단 속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거부권 법안 재표결이 예상되는 본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 만찬을 잡은 건 우연이 아니란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어느 정도는 모면하기 위한 카드로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지가 아닌 전략적 제2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선 만찬이 아니라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만찬을 계기로 의정 갈등의 출구가 마련될 수도 있겠지만 자칫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한동훈 대표의 당내 입지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엔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중국에 상륙했던 14호 태풍 플라산이 세력을 약화한 채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일부 지역에는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먼 남해상에서 붉은 세계의 수증기가 긴 띠를 이루듯 한반도를 향해 밀려 올라옵니다. 태풍의 길을 따라 북태평양 가장자리로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한반도로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는 그대로 이례적 가을 폭염을 가져왔고 최근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와 부딪히며 마치 장마철 같은 폭우를 쏟아붓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를 더 키우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국 상하이 근처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급히 꺾은 14호 태풍 플라산입니다. 현재 태풍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비교적 강한 저기압의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 사이 열대 저압부가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해 남해안을 통과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대 저기압으로 변하는 소용돌이의 경우 굉장히 강한 그리고 굉장히 넓은 구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의 경우 열대 저압부가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들어오는 것이 결코 약한 형태를 띠는 부분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30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도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매우 거세져 제주와 남해안에는 건물 간판이 떨어질 정도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태풍으로서의 생명을 다한 플라산이 한반도에 태풍급의 비바람과 낙뢰까지 몰고 오는 겁니다. 주말 사이 열대저압부에서 변질된 저기압이 남해안을 통과하며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달의 인력이 강해지는 대조기까지 겹치는 해안가에는 평소보다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어서 저지대 침수 피해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서울 등 8개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중부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후 8시를 기해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의사나 의대생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의정 갈등 관련 첫 구속 사례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천으로 얼굴을 꽁꽁 둘러싸고 법원을 빠져나오는 남성. 사직한 전공의로 알려진 정모 씨입니다. 정 씨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의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빠져나온 정 씨는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 이유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왜 작성하신 거예요? 혹시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법원에서 어떻게 서명하셨습니까? 혹시 환자분들한테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그동안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43건을 수사하고 3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복귀 의사의 근무 병원과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의 소속 학교 등 신상 정보는 물론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단 작성자는 2명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정 씨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의정 갈등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한 의사 명단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등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의 이름이 새롭게 추가된 상황. 새로운 명단의 작성자는 경찰을 향해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비판하며 앞으로도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보완해 나갈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이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작성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이트에는 기존에 공개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대부분 남아있는 가운데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에 대한
신상 털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 미아동에서 승용차가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급발진 주장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이면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6차선 대로를 가로질러 질주합니다. 대로 중앙에 있는 버스 정류장 난간과 충돌하더니 붕 떠올라 건너편 건물로 돌진합니다. 사방에 파편이 튀는 가운데 그대로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가게 유리는 완전히 산산조각났습니다. 벽돌 기둥과 계단까지 부서져 내렸고 가게 안은 쓰러진 의자와 탁자로 아수라장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오전 10시 반쯤.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도로변 햄버거 가게를 덮쳤습니다. 현장은 참담했어요. 그때 차가 저쪽에서 막 붕 떠가지고 그냥 쾅 하는 소리가 막 겁나게 크게 들렸고. 이 사고로 길을 가던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유리 파편에 맞은 가게 손님과 다른 행인 등 4명이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는 코뼈를 크게 다쳤습니다. 피 많이 흘리고 앉아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분들은 바로 이제 구급차를 실려가고 도로가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차량이 좀 많이 왔었죠.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만 있었는데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급발진 주장도 못 들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 셀이 손상되며 불이 났을 개연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국과수로부터 차량 하부 쪽 배터리 팩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차량 밑면의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 팩 내부의 셀이 손상돼 절연 파괴되면서 발화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찰에 전했습니다.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른바 삐삐 테러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일상의 모든 전자기기가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세상이 시작됐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모든 일상이 마비된 레바논에선 전자기기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휴대전화나 노트북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هيدي حرب مين بعد يعني يأمن تليفوني يعني لما عم تسمع هيك امبارح تركت التليفون بمطرح مش بقلب الموتوسيكل وفلت. 뉴욕타임스는 수천 대의 통신기기를 소형 수류탄으로 바꾼 이번 공격이 파괴 공작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냉장고나 온도 조절 장치 등 모든 전자기기가 치명적 무기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이런 대규모 공격은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개입해야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최소한 15년 전부터 작전을 계획하고 여러 개의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삐삐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s a combination of three elements that work perfectly, which is intelligence on one hand, technology on the other, and the operational capabilities. 하지만 컴퓨터 해킹이 그랬던 것처럼 일상의 가전제품을 활용한 공격도 결국은 일반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인 공격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re must be independent, thorough, and transparent investigations. Those who ordered and carried out such an attack must be held to account. 헤즈볼라는 피해자 대부분은 민간 노동자로 이스라엘이 공격 목표로 삼았던 고위급 지휘관은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요르단강 서안의 건물 옥상에서 시신 3구를 떨어뜨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AP통신은 이스라엘 군인 3명이 시신을 옥상 가장자리로 끌고 간 뒤 아래를 내려다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DPA통신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른바 비컷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상승폭을 키웠는데 반도체주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가 0.5%, 코스닥 지수가 1.2% 동반 상승하며 코스피는 4일째, 코스닥 지수는 5일째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은 3일째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를 했지만 순매도 금액은 1조 1,700억에서 300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코스피는 0.5% 오른 2,593.37로 마감하며 2,600선 회복을 눈앞에 뒀습니다. 반도체주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 수혜주인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각각 2.8%와 4.3% 오른 반면 삼성전자는 0.2% 하락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ASML, AMD 등 AI 관련주가 급등한 영향을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만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AI 수혜주에서 소외받는 모습이었습니다. AI 반도체 수혜도 일부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PC와 스마트폰 수요도 좀 중요한 편인데 안타깝게도 이들 제품들이 잘 안 팔립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AI 수요만 가지고 그냥 낙관적으로 좀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7% 이상 급등한 영향에 오랫동안 소외됐던 2차 전지주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이 1,500억 순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이 1,100억, 기관이 500억 순매수를 하며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부산 도심의 해상교량인 영도대교를 어선이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불을 밝힌 어선이 다리 쪽을 향해 서서히 다가옵니다. 놀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보지만 배는 멈추지 않고 다리 상판을 들이받습니다. 안 멈추나? 헤이! 헤이! (59톤짜리) 저인망 어선이 부산 중구와 영도구를 잇는 영도대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건 밤 9시 10분쯤. 배 뒤쪽 부분부터 박더라고요. 박더만 배가 확 털리니까 저 위쪽에서 배 어디서 떨어지는 뭐 이상한 큰 잔해물이 떨어지더라고요. 배 쪽으로 떨어지더만. 사고 당시 충격으로 어선의 마스트가 파손됐지만 타고 있던 6명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다리는 교각 사이로 오가는 선박을 비롯해 걸어서 이동하는 시민들의 통행량도 많은 곳입니다. 사고 직후에도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등 위험해 보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해경은 이번 사고가 어선이 표류하다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리 반대쪽으로 가야 할 배가 엔진 고장으로 흘러왔다는 게 해경 설명입니다. 선장의 음주 운항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선에 부딪힌 영도대교는 겉으로는 큰 피해가 없어 보였지만 부산시설공단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정밀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상 교량이 많은 부산에서는 선박이 다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간혹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다른 배를 끌고 가던 예인선이 영도대교 교각을 들이받았고 2019년에는 러시아 화물선이 음주 운항 중 광안대교 상판을 들이받는 대형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역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고 남과 북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 6년 전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를 총괄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존과는 결이 다른 통일론을 꺼냈습니다. 통일에 대한 강박 관념을 내려놓고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도 개정하자며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도 제안했습니다. 비현실적인 통일론의는 이제 그만 접어둡시다.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냅시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임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정계 은퇴 선언에서도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입장에 큰 변화가 생긴 셈입니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만큼 기존 평화 통일 담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곤 현재 한반도가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흡수 통일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 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은 임 전 실장의 통일 연설은 사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제안도 지난 정부가 말로만 평화가 왔다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김정은 위원장에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건 반국가 세력이자 헌법을 유린하는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임종석 전 의원은 늘 발언이나 행동의 맥락을 보면은 북한 주장하고 닮아도 너무너무 닮았다. 북한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는. 임 전 실장의 통일 포기론을 두고 여권은 물론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아 당분간 논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6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축소됐고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는 심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지만 지난달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아파트 구매를 망설이는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거래가 좀 소강 상태가 되면서 매도자분들이 의뢰를 오셨을 때 저희가 호가를 조금 낮춰서 진행하는 게 분위기상 매도에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2억 원 가까이 올랐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8월부터 수요자들의 발길이 뜸해졌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평가입니다. 저는 지금 좀 소강 상태인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가격이 조금 이제 내리거나 호가가 내리거나 하지는 않고 파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조금 더 높은 호가를 유지하고 있고.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일단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은 26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0.16%에 그쳐 상승 동력은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서울 집값 흐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매물은 증가했지만 거래량은 감소세를 나타냈다며 매수 관망 심리가 확산하는 모습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와 마포, 용산구 등은 상승률이 평균을 웃도는 등 서울 내에서도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향후 서울 집값 흐름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정부기관 공식 발표와는 달리 가격이 떨어졌다는 통계가 민간협회에서 나왔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은 지난 8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7월보다 1.9%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4.5%와 4.4% 떨어졌고 지방은 0.7% 하락해 서울과 수도권 하락폭이 전국 지방보다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민간협회의 집값 동향이 이처럼 다르게 나타난 건 통계 방식에 따른 차이 때문인데 중개사협회는 실거래 가격으로 바로 통계를 내 시세 반영이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아연을 공동 경영해온 장 씨와 최 씨 두 가문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풍그룹 경영진과 MBK 파트너스에 대한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인 최 씨 가문이 실질적 경영권을 갖고 있는 영풍정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회이사 3인 그리고 MBK 파트너스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정밀은 장 고문과 MBK 파트너스 사이 계약으로 영풍은 손해를 보게 됐고 그 의사결정의 과정에는 장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체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양국의 경제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민주주의 그리고 그 정당한 그 세계 질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또 저희가 또 역사에서 그 침공을 그 경험한 그런 나라들이고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지금 자유를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그런 지지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 프로젝트는 그 국민들이 그 관심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단 그 관광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상대 나라의 어떤 문화를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 그 운항 횟수를 저희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그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그런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가 이렇게 실속 있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기자회견을 빌어서 그 대통령님의 그 적극 방문을 감사드리고 싶고 또 아주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실무 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빌센에서 프라하에서도 그리고 또 제가 그 내년에 그 한국 방문에 대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대한 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의 그 양국 관계 발전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 영국 국민과 그 기업들이 그런 그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피알라 총리님, 체코 국민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파벨 대통령님을 만나 양국이 그간 갖고 온 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체코가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체코 공식 방문 둘째 날인 오늘은 피알라 총리님과 함께 풀젠시를 방문해서 양국 간 에너지 및 첨단 산업 협력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피알라 총리님과 함께 한 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오늘 회담의 주요 성과와 합의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국은 대한민국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앞으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두코바니 원전 산업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피알라 총리님께 체코 정부가 한수원의 역량과 비전을 믿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코바니 사업이 체코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를 계기로 원전 건설을 넘어 공동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양국은 앞으로 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양국 간에 체결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는 4년 연속 최대치를 매해 갱신 중인 양국 간 교역을 한층 더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증진할 것입니다. 또한 피알라 총리님과 저는 우리 양국이 제조업 중심의 경제 협력을 넘어 첨단 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수소, 배터리, 첨단 로봇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체코의 제조업 기반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양국 산업 경제의 재도약을 함께 도모하고 산업기술 연구 개발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고속철 분야 협력을 통해 교통 인프라 부분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 간 고속철 협력 MOU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체코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유럽 철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넷째,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저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바이오, 우주항공, 화학과 첨단 소재, 디지털, 원자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양국의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서로 연계하여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는 피알라 총리님께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핵연료 기술, 합성 신약,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7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한국과 체코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양국은 한 체코 관계 발전의 비전을 담은 공동 성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협력 추진 계획을 담은 행동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체코는 이 두 건의 문서에 기반하여 글로벌 파트너로서 공동의 도전을 함께 이겨내며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피알라 총리님과 체코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우위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ak já moc děkuji oběma řečníkům a v tuto chvíli tiskovou konferenci.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기소 2년 만으로 결심까지 이제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 대표는 크게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한 발언은 무엇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예, 문제의 발언이 이제 두 개인데요. 첫 번째 발언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인데 검찰은 해외 출장 당시 이제 골프도 같이 쳤고 낚시를 같이 한 점을 들어서 알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본인이 주관적으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제가 지금 해량할 길은 없고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동안에 그런 김문기 씨와의 여러 가지 대장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예.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문기 씨가 스카웃된 거예요. 이 대장동 프로젝트 때문에. 유동규 씨가 소개를 했던가 아마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제 기억을 씨가 추론하자면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고 네. 예. 그리고 고 김문기 씨가 그 밑에 바로 개발 1처장이었고 그래서 계속 실무적으로 보고를 했던 사람은 김문기 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때 몰랐다 그러는 거는 이제 아무리 하위 직원이라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예. 호주 갔었잖아요. 호주 갔을 때도 특별히 김문기 씨를 같이 예. 참여하도록 특별히 조처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 왜 그걸 굉장히 흥분해서 기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시장님하고 골프도 쳤다 그래가면서. 예. 그랬는데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다음에 SBS에서 앵커가 물어보니까 몰랐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어찌됐든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제 판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지켜볼 뿐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유동규 기획본부장도 호주에서 같이 골프도 치고 카트도 같이 탔는데 몰랐을 리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최후 진술에서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누군가를 안다는 거는 주관적인 평가다.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 이제 그때 이런 발언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뭐 과장돼서도 허위 사실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오늘. 네. 이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 상식선이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아마 이제 주관적인 또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 그러면 몰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런 증거를 대면서 이렇게 모르기는 어렵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극히 낮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백현동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일관되게 국토부가 다 회신을 통해서 이건 시 재량 아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토부가 요구한 부분이 아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주관적으로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은 거짓말이 아닐 수 있다. 겉으로는 니네들 알아서 해라 하지만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주장이 될 수는 있겠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 일반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밝혀진 사실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이제 잠깐 뒤에 하고 재판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오늘 재밌다면 이제 재미있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요. 검찰하고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다양한 비유법을 동원해가면서 이제 공방을 벌였는데 저희 이제 화면도 잠깐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검찰은 이문세 씨의 노래 가사에 빗댔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화면 나가죠.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 이 노래 가사입니다.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이문세 씨의 노래인데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검찰이 했냐면은 이 대표 측에서 자꾸 이제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이제 거짓말을 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꺼냈고 이 대표 측에서는 검찰이 도라에몽 물건 꺼내듯이 한다. 이 도라에몽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주머니 속에서 계속 나옵니다. 뭔가가 4차원의 이제 주머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과정들은? 한국
정치가 확실히 희화화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였고요. 0.73%로 낙선을 한 지금 야당의 대표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선거 기간 중에 거짓말을 했느냐의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하도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거짓말을 굉장히 가볍게 치부하는데 외국에서는 거짓말한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고 이것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 정치의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데 검찰도 그렇고 또 피고인 이재명 대표 측도 그렇고 이문세 씨의 그 노래 가사를 사실 그 좋은 노래를 갑자기 저 PPT에다 올림으로써 오히려 이문세 씨가 지금 화를 내야 될 지경이고요. 도라에몽에서 뭐 꺼내듯이 한다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그거는 그만큼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바를 쉽고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희화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고요. 백현동도 단순히 지금 그 국토부의 문제가 아니라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백현동의 사업을 소위 종상향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옹벽 아파트를 짓게 한 장본인이 그 브로커가 바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뭐 그 과정에서 선대위원장인가 또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과성 속에서 거짓말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렇게 희화화됐다라는 거는 사건이 오래되기도 했고 재판 기간이 길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 11월에 어쨌든 1심 판결이 나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한국 정치가 요동을 칠 것이다라는 거는 예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한국 정치가 희화화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뭐 그 이문세 씨가 이 재판 이 과정 속을 지금 보고서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가사는 굉장히 사실 지나간 애인을 보고도 아는 체 할 수 없는 상당히 이제 슬픈 가사인데 검찰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마음일 수도 있죠. 아는 체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할은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검찰의 일정한 무능을 얘기하는 것이다 봅니다. 검찰은 뭐로 답해야 되냐 하면 증거로 답해야 되거든요. 법리적 논리로 답해야지 뭐 시문구 같은 것으로 여론전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론전을 한다는 것은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싸움을 스스로 검찰이 인정한다고 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비열을 할 문제는 아니지 않아요. 왜 그 판결해야 되는 판결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뭐 무슨 도라에몽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심정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논박을 하는 것은 별로 최소한 뭐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은 맞대응한다고 손 치더라도 검찰로서는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앞서서 이제 검찰 기소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무죄를 자신했었는데요. 여당은 또 반면에 공정한 판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 조작됐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이다. 자신감을 보였는데 검찰은 징역 2년. 비교적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라고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두 분은 이제 정치인이고 이제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구형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율사 출신들도 생각보다 높은 구형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더 반발하는 거는 뭐
불문가지인데요. 네. 결국 이제 판결이 1심이긴 하지만 3심까지 가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네. 만약에 1심에서 유죄에 준하는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1심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타격은 엄청나게 셀 것 같습니다. 예. 벌써부터 이제 그것에 대비해서 몸을 푸는 야권의 정치인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정치판에 주는 그리고 향후 대선에 주는 그런 함의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구형량은 굉장히 높았지만 예. 판사는 상당히 다른 문제도 아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보이는 판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다음 달 늦어도 다음 달 말쯤에는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늘 예상을 했었는데 11월까지 넘어갔고 그게 11월 15일이란 말이에요. 좀 한참 또 앞으로 50일 이상 지금 기간이 남았는데 상당히 좀 늦은 것 예상보다는 좀 늦게 선고가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어떤 선고가 나오든지 그 사법 리스크가 분수령을 맞았다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보니까 이제 형량이 좀 뭐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그 법조계 자체가 정치적 계산을 했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감안한 구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항소심 대법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형이 계속 깎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심은 어쨌든 검사나 판사 모두가 좀 센 형을 내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어차피 항소심에서 좀 깎이고 했을 때 어쨌든 이것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의 형태가 될 가능성. 다만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1년 이상이 됐다든지 완전히 피선거권을 가져갈 거냐 안 갈 거냐가 제일 핵심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항소심에서 일정한 정도의 형량이 낮춰질 걸 전제로 한 좀 센 구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11월 달까지 간 것은 아마 10월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고려가 있지 않았느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히들 우리가 10월 중순 정도로 다 그렇게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11월 구형이라는 건 우리가 예상 밖의 인터벌이 긴 건데 만약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인 건 맞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너무 빨리 선고하는 데 대한 리스크를 좀 판사, 재판부가 좀 줄이려고 하는 의도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의 구형이 있었고 재판부 판결은 11월 15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인데요. 그 파장이 지금 개혁신당까지 번졌습니다. 허은하 대표가 이 의혹을 입축했고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위법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김영선 전 의원이 뭐 몇 번을 얘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지도부였을 때도 그러한 번호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개혁신당 쪽이 보이고 있는 좀 석연찮은 그런 해명이거든요. 그 선거 기간 바쁜 선거운동에 바쁜 기간인데 7불살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거기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건 통상적이지가 않습니다. 1번을 달라고 했다가 안 돼서 3번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1번, 3번이라는 구체적인 순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김영선 의원은 1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건 어려우니까 3번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딜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 사실 공직선거법상 따지고 보면 이해 유도죄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사건이 상당히 이제 좀 모르는 분들이 지금 막 들으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그런 사건 같은데 일단 시기적으로 이제 두 가지죠. 2004년 총선, 올해 총선, 그리고 2022년 재보궐 선거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당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이제 의혹을 뉴스토마토가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개혁신당은 바로 이제 올해 총선과 이제 관련됐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개혁신당 쪽이 일종의 거래를 했다. 지금 이제 김웅 전 의원은 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사건의 그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는
과연 김건희 여사가 그 명모 씨하고 네, 명태균 씨. 연결이 되어가지고 네. 2022년에 보궐선거라든지 2024년에 선거에서 모종의 그 대화와 압력과 영향이 있었느냐라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2024년에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영선 의원이 예. 개혁신당을 찾아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텔레그램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개혁신당으로 개혁신당과 함께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것의 트레이드오프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다가 비례대표 1번, 3번 얘기가 나왔다라는 예. 게 대충 언론 보도의 내용인데 지금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김영선 의원이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번. 그러다가 그다음에 3번. 왜냐하면은 여성이 13579로 나가고 비례대표는 예. 남성 의원이 2사로 나가니까 1번, 3번 얘기가 그래서 예, 나오는 예, 것이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자기는 그거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그 내용을 그 당의 주요 인물들과 얘기했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가지고 없었던 얘기가 됐다라는 주장인데 예. 지금 김웅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가 바쁜 와중에 지리산 칠불사에 가서 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했으며 그다음에 그 출연 등장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 말고 A 의원이라고. 사람들은 네. 그 사람을 천하람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왜 거기서 또 며칠 동안 더 머무르면서 협상을 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예. 정황적으로 볼 때 당시 개혁신당의 현직 의원이 4명이었는데 전부 민주당 출신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면이 안 쓰잖아요. 아하. 자기는 큰 소리 쳤거든요. 당시에 예. 국민의힘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예. 그러니까 한 사람 정도 해서 5사람을 채우면 선거 보조금도 1억 원에서 20몇억 원으로 확 뛰는 데다가 예. 그런데 막상 김영선 의원을 받아들이려 하니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그래서 나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몇 번이나 집으로까지 찾아왔는데 예. 사모하고 우연히 맞닥뜨려갖고 그 사모님께서 당신이 들어와서 번호를 받으면은 개혁신당은 망할 것이다 해가지고 어찌됐든 예, 예. 얘기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개혁을 모방하는 개혁신당에서 그런 구태하고 아주 그 상당히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예. 의미의 선거 거래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현직의 혀은하 대표가 나와서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예. 이준석 그리고 천하람 지금 계속 거명되는 예. 우리는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개혁신당도 이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할 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여지네요. 이준석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몇 차례 글을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너무 전화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말씀하셨던 거 해명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취지가 뭐냐면 텔레그램 내용이 김영선 전 의원 측의 요청을 그분이 돕기 어렵다고 하는 취지인데 그분이라는 건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 돕기 어렵다고 한 취지인데 이걸 어떻게 기사를 쓸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보여준 사람, 텔레그램 보여준 사람 그리고 본 사람 모두 내용을 부정을 하는데 이게 보도가 됐다. 네. 그런 취지로 오늘 페이스북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웅 의원의 주장처럼 일정 정도 거래의 딜의 목적이 없었다면 그런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굳이 이준석 대표가 알 이유가 있었겠냐. 네. 사실은 그걸 가지고 딜을 하려고 했는데 마땅하지 않으니까 거부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해명에도 기대와 요구, 김영선 의원의 기대와 요구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네. 그 기대와 요구에 대하여 지리산 칠불살까지 내려가서 밤샘 고민을 한 건 사실이지 아닌가. 네. 또 하나는 완결성이 없다. 즉 공천에 성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컷오프 된 걸 기정사실화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갈까 말까에 대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 명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은 팩트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차피 그 명시와 김영선 의원의 관계가 이미 이제 부산지청 창원지법에서 지금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 선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무관하라고 자를 수 있지만 2022년 보궐선거에서는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큰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렇군요. 계기가 된다는 거고요. 예. 지금 또 하나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무죄 판결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태도입니다. 네. 이제 보수의 분열 또 여당의 분화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어떤 조심스럽게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는 과거 같으면 윤석열 정부 그 김건희 여사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예. 응사를 했어야 되는데 예.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고 본인한테 혹시 이게 튀어오를까 싶어서 예. 굉장히 이렇게 잠재우려고 하는 예. 이제 그런 태도가 과연 얼마만큼 진실성이 있는가 하는 예. 것이 또 남겨진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완결성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이제 이준석 네. 의원은 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공천도 안 됐고 비례대표로 이제 그 딜이라는 것이 이제 성사가 안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완결성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조금 전에 보도가 나온 거였는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이제 지목된 이제 명태균 씨 계속해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칠불사에서도 같이 만났고 계속 이제 뭐 브로커라면 이제 브로커 역할인데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그러니까는 돈이 6,300만 원입니까? 네네네. 그것을 김영선 의원 측에서 보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발은 예. 지난해 말인가?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이 됐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벌써 9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꽤 됐죠. 예. 그랬는데 이제 이런 기사가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명태균이란 사람 자체도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뉴스토마토를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공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그러는데 네. 그 허위 사실 중에는 실제로 텔레그램을 한 사람은 명태균 씨 본인과 여사이지 네. 김영선 의원과 여사가 아니라는 거 외에도 예. 그 당시에 여사가 본인은 힘이 없다라고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또 변호인을 통해서 네. 전원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내용 자체는 명태균 씨와 김 여사 간에는 소통이 있었다라는 거를 또 그냥 본인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예.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신의 전화 녹취 내용이라든지 텔레그램 내용을 검찰에 가서 스스로 다 오픈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거기 별별 내용이 다 있을 거라는 걸 본인도 알 텐데 예. 본인이 먼저 고소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고소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 정도라는 거는 그 바닥에서 정치 브로커를 그렇게 오래 해가지고 의원들도 뭐 명태균이죠. 명박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오히려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과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증명할 수 없어요. 예. 저는 단지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나온 얘기만 지금 말씀드리면서 제가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예. 아마 그 지역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그런가 사람이에요. 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몇 선 하는 국회의원도 명태균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예. 했다 그러니까 예. 저도 사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게 김건희 여사의 정치 공천 개입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사실 굉장히 파장이 컸었는데 일단은 검찰 수사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 사이에서 돈 거래가 있었다. 요걸로 지금 이제 집중이 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지금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선관위가 고발을 했고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정황 증거는 좀 검찰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싶네요. 점들을 순으로 이어지는데 왜 예. 돈을 보냈느냐. 그 내용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통해서 공천을 개입해서 네. 말해 보궐선거에 당신이 공천받게 해줄게라든지 네. 그렇게 내가 했다 돈을 내라 라고 하는 증빙으로 전달 만약 이렇게 되면 연결되는 지점이 되는 거고요. 예.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단순히 하나의 어떤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하나 올라와 있지만 그런 보기에 따라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언제 사과할까요? 네. 부터 사실 최근에 이제 김건식 말하자면 비전 전략위원장 표현대로 보면 어찌 보면 여사께서 오지랖이 넓은 것인데
그게 보기에 따라서 법을 뛰어넘는 개입이라고 예. 하는 예. 당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선을 넘는 부분도 예. 검찰이나 판사의 해석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행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진짜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 있는지를 예. 알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진행된다고 이제 지금 봐야 될 것 요번 사건 보도에 이어서 어떤 증거가 지금 녹취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원만 가지고 기사가 지금 나왔고 그 파장이 있는 상황이라 일단 이제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는 뭔가 이제 나올 것 같고 일단 다음 주 24일 날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그 지도부가 이제 만나는데 김건희 여사 얘기가 글쎄요 이제 독대를 하는 상황에서 만약 독대를 한다면 그것도 이제 관심인데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지금 대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고. 네.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본인도 대권의 야망을 갖고 보수 지지층의 60%가 넘는 지지를 가지고 당대표가 됐는데 지금 뭐 괄목할 만한 실적이 아직까지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예.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떨어지는데 예. 지금 여당과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도 동반해서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수가 다시 어떤 그 반전의 계기를 삼아서 뭔가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24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되어야 되고요. 네. 그때 가장 그 키맨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한동훈 대표죠. 네. 지금 주제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추석 민심과 그다음에 의료 갈등의 네. 해결의 문제라 그러는데 추석 민심도 가감 없이 전달해야 되죠. 추석 민심의 상당 부분이 그 야권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김 여사 문제인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뼈아픈 소리일 수는 있으나 예. 일단 당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당을 살려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네. 과연 그 국민의힘에서 한다 하더라도 네. 과연 그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 24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요. 예, 김영주 의원께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못 나오시고, 네. 예, 정호김 의원은 이제 수요일 날 뵙는 걸로. 네. 네. 예, 그동안 이제 많이 수고하셨고요. 네. 예, 저희 이제 YTN 다른 시간을 통해서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그렇게 많으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정호김 전 의원, 그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11년 전 북한 당국에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가 억류된 지 벌써 4,000일이 지났는데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도 억류 중인 이들을 풀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중국과 북한으로 가며 인도 지원을 하던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건 지난 2013년 10월. 이듬해 5월에는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은 단 한 번의 기자회견을 끝으로 11년이란 시간 동안 건강 상태나 생사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알리지 않아 왔습니다. 저는 북의 기독교 나라를 세우려면 현 정권과 정치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국정원의 도를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김 선교사가 억류된 지 벌써 4,000일째. 정부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반인륜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김 선교사의 석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과 오는 12월 강제 억류 10년째 날이 되는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라며 엄중한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도 한국인 억류자 관련 첫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역시 소셜미디어에 김 선교사 등 한국인 억류자 석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올려 힘을 보탰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이 더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 애플의 아이폰 16과 같은 날 신제품 시중 판매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 중심가에서 마주보고 있는 화웨이와 애플 매장. 같은 날 신제품 시중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2시간 먼저 문을 연 애플 매장엔 비 오는 날씨에도 아이폰 16을 사러 온 구매자들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전 주문은 전작인 아이폰 15보다 저조했고 인터넷에선 벌써 10% 할인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屏幕大一点，其他变化相当少，没有太出彩的，而且这个 AI 的话也还没有适配。 반면 화웨이의 3단 접이식 메이트 XT는 비싼 출고가에도 불구하고 3배 넘게 가격이 뛰었습니다. 시중 판매가 시작되기도 전에 중고 사이트나 전자상가에서 웃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초도 생산 물량이 워낙 적은 데다 투기꾼들까지 붙은 탓입니다. 사전 예약만 685만 대, 아이폰 16에 맞춰 C판에 들어가긴 했는데 정작 매장엔 팔 물건이 없습니다. 所以你要是预约了，你就等着手机短信，短信一到，你可以就随时可以过来。没有预约、没有短信这样的买不到的，没有现货。 그런데도 화웨이 매장 앞엔 신제품을 가장 먼저 손에 쥐려는 구매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C판은 사전 예약자들만 현장에서 물건을 보고 구매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전 예약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판매량은 지켜봐야 합니다. 价位很高，但是我也想体验一下，只是今天没买到。 C판 첫날 중국 관영 CCTV까지 인터넷 생중계에 나서며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사실상 현장 판매 없는 화웨이의 시중 판매, 아이폰 16 견제에 초점을 맞춘 거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북부, 경남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기 화성과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새벽까지, 강원과 충청은 오후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제주 산간에는 3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강원 영동에 300mm 이상, 영남에는 1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많게는 120에서 15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까지 비상인데요. 태풍에서 약화한 열대저하부가 내일은 남해안을 지나겠고요. 이에 따라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20에서 25m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특히 바닷물 수위가 높은 기간인 만큼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수도권을 시작으로 모레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